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덜컹하게 했던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안타깝게 첨탑은 무너졌지만 쌍둥이 종탑 등 주요 구조물과 가시면류관 등 많은 유물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소방대원들 덕인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어제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소방대원 500여 명을 파리 엘리제궁으로 초청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소방대원들을 치하하며 금메달을 수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 속초 고성 산불을 헌신적으로 진압한 우리의 소방관들이 떠올랐습니다. 소방관은 현재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죠. 모두 소방청 소속 국가직으로 전환된다면 지역마다 제각각인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와 인력, 장비, 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방관분들에겐 대통령 초대보다 금메달보다 일단 국가직 전환이 우선입니다. 2019년 4월 19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토론 아니고 수다.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토론 아니면 수다. 토론 아니면 수다 편에서 가장 수다에 능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문화와 트렌드 이야기 나눌 거예요. 윤덕환 마크로밀 엠브레인 이사,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한 달 동안? 네. 시간이 정말 빠르죠? 네, 그러네요. 그러게요. 꽃이 지고 있네요. 꽃이 지고 있네요, 진짜. 벌써 맞췄어요? 그러게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인싸 이야기 하다가 요즘은 자발적 인싸의 반대급부로, 아싸. 그러니까 자발적 아싸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게 통계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사님 좀 이 통계 소개 좀 해주세요. 지난주에 그 사람인이라고 하는 거기서 네. 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거기 보니까 한 422명 네. 정도를 조사를 한 것 같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거기도 20, 30대 중에서, 20, 40대, 50대 중에서 자기가 아웃사이더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의 비율이 흥미로운 거는 30대는 50.3%, 40대는 49%, 20대는 47.7%인데 50대가 38.1%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48.6%? 한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는 아웃사이더 같아. 이런 느낌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여기서 이분들이 자기 스스로 아웃사이더 같아라고 대답을 한 게, 네. 왕따의 그런 개념이 아니, 아니라 아닙니다. 자발적 아싸다라고 본인이 생각한다라는 네, 뜻인 네, 거죠? 네, 네. 아, 그렇군요. 30대.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 안에서 네. 그렇게 사실 크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없는 거죠. 일종의. 괜찮다. 그런 이유를 보면 그거 잘 알 수가 있는 게 이분들이 그 아웃사이더 길을 선택했다는 이유 가장 중요한 게 네. 업무만 제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하고 네. 관계나 소속감이 나한테 크게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두 개의 의견이 가장 높았어요. 그런 거 보면 내가 속해 있는 이 집단에서 오랜 어떤 관계를 지향하지 않는 네. 그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좀 반영된 조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평론가님. 제가 봤을 땐 우리 방송을 들었지 않았나. 아, 괜찮다. 이거 네. 멋진 그래서 거다.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게 확산이 돼서 아. 더 자신있게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그런 줄 좀 믿습니다. 더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근데 약간 양면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싸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아싸 하시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조직이 불안정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미 평생 직장 많이 깨졌고요. 근데 굳이 충성을 그렇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싸로 굳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게 될까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이 조직에서 충성하는 것 자체의 가치나 영속성 자체가 네. 조직도 불안한데 개인적으로 네.
그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스스로의 생각이나 판단들이 좀 더 반영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세 분 중에요. 우리 평론가님은 프리랜서시고, 우리 이사님은 이사예요. 네. 저는 직장인이에요. 네. 제 직장인 대표. 네. 직장인 대표로서 말씀드리면, 저도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일단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직장에서 막 정말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관계도 잘하고 윗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뭐 평생 여기 있겠다. 일단 이런 생각이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규직이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많아지면서 2년이나 3년 있다가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을 주거나 관계를 맺을 필요가 서서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배경도 있는 것 같아요. PD님이 그렇시다는 거죠, 지금? 저는 지금 IT 사장님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안 들으실 거예요. 바쁘실 텐데. 어쨌건 제가 직장인 대표로서 왜 직장인 절반이 나는 자발적 아싸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한 사회적 배경을 좀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워라밸이라는 게 퍼지면서 그렇게 직장인에 목숨 걸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퍼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이상적으로는 네. 워라밸 하고 싶고요. 지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과연 얼마나 가능하냐. 물론 네. 그렇게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지금 전 국민이 셀럽이 되고 싶어 하는 시대예요. 만약에 PD님도 생생경제 하시다가 뜨면은 프리로 선언하실 겁니까? 저 이미 셀럽 아니에요? 아니, 저는 소속감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라서 저는 그냥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이도신문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플랫폼만 봐도 어린 아이부터 직장에 있는 50대라 하더라도 네. 정말 셀럽이 되고자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돋보이고자 하는 네. 공동체 소속감보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놓고 조직 안에서 나는 아싸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설문조사 아니면 더 내밀하게 들어가게 되면 더욱더 이런 아싸가 되고 싶거나 그런 걸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직장인 절반이 나는 자발적 아싸다라고 표명을 한 그런 설문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이야기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혼족 이야기를 못했는데 이 혼족도 자발적 아싸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사실은 이제 말씀하시는 게 혼자 셀럽이 되려고 하는 욕구도 있는데 네. 이 혼족이라고 하는 트렌드랑 이 자발적 아싸랑 관련이 있습니다. 네. 중요한 관련성은 사실은 이 자기 스스로의 감정에 충실한 세대의 대규모의 등장과 관련돼 있는데 이게 한 2016년, 17년에 욜로라고 하는 큰 바람이 불었잖아요. 네. 욜로는 You Only Live Once. 인생 뭐 있어? 한 번 사는데 이렇게 이 말의 함축적인 의미는 내 감정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외부적으로 지금 어떤 식의 몇천 원 아껴가지고 이거를 장기적으로 뭔가 투자한다. 이 큰 그랜드 어떤 그 꿈을 꾸는 것보다는 라떼 한 잔 사 먹고 말지 이게 손안에 주어지는 이 행복감, 라떼 한 잔이 주는 행복감이 훨씬 중요하다는 건데 네. 이게 이제 내 감정을 충실하게 생각한다는 것하고 이게 조직에서의 자기 감정을 잘 맞춰야 된다. 이 감정이 희박해진 거랑 관련이 있고요. 네. 이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타인의 감정에 덜 맞춥니다. 자기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네. 이게 혼자 사는 삶, 혼자 영화 보고 이렇게 밥 먹고 술 먹고 혼자 놀고 하는 것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어떤 감정적 배경, 감정의 변동, 큰 변동 그것과 관련돼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혼족이 나오게 된 감정적 배경이 되고 있다라는 네네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저는 혼족이 아니고 홈족으로 들었어요. 홈족도 있어요. 맞아요. 혼족도 있고 홈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혼족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봐가지고 네. 홈족을 다루는구나. 근데 홈족을 왜 이렇게 많이 다룰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혼족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 연관성이 있어요. 혼족하고 생각해보니까 홈족하고. 우리가 얘기하자고 했던 건 홈족이었던 것 같아요. 제 다 기억이 연관성은 아니라 있어요. 평론가님 기억이 맞는데 그 자발적 아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혼족 홈족이 연관돼요. 같은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청취자들이 사실 혼족이 뭔지 홈족이 뭔지도 모를 수 있거든요. 일단 짧게 정의 좀 해주세요. 혼족. 혼족은 그냥 나홀로족이잖아요. 1인 가구랑은 다른 개념. 혼족은 이제 혼자 밥을 먹거나 여가생활과 쇼핑을 즐기고 여행도 홀로 떠나는 사람들. 네. 혼자 취미 활동하는 사람들 가리켜서 그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1인 가구와는 좀 다르죠. 다르고. 그래서
뭐 혼밥, 혼술, 혼놀 이런 개념하고 이제 행위적인 거하고 연관돼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사는데도 뭐 혼자 1인 식당 찾아가실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런 측면이 약간 다르죠. 혼족. 1인 가구는 네. 사실은 자발적이나 비자발적이나. 어떤 타율적이냐 이런 거와 없죠. 관련된 거가 아닌 개념인데 그냥 뭐 혼자된 형태,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혼족은 철저히 자발적 의지가 그러니까 담보된 행위를 정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독거노인 같은 경우도 1인 가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비자발적으로 혼자 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1인 가구에 속해서 그런 점에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전 4인 가족인데 저 혼자 영화를 보고 싶어 하고 저 혼자 그쵸. 뭐 쇼핑을 혼족이죠. 하고 싶어 하면 그럼 저는 혼족이죠. 혼족인 네. 거죠. 네. 자, 홈족은요, 그럼? 홈족은 그냥 집 홈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방콕은 되게 휴가를 받아가지고 집에 방콕이 있다든지 여름에 더웠을 때 방콕에 있다든지 겨울에 추울 때 방콕에 있으면서 뭐 정주행을 한다든지 이런 행태들을 보이는 건데 네. 단순히 그런 휴가라든지 어떤 시간을 보내는 개념이 아니고 집에 좀 더 라이프 스타일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인테리어를 꾸미는 형태. 아하. 예를 들면 개그맨 뭐 박나래 씨가 자기를 이 집을 이렇게 좀 칵테일 바 비슷하게 축구를 하면서 뭐 디자인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화제가 많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분석도 가능해요. 뭐 예를 들면 집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집 공간 자체를 이제 즐기는 거다 이렇게 보면서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네. 물론 그것에 도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긴 있지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1인 가구 내지는 혼족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네요. 뭐냐면 홈파티 문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방콕 쪽 가면 자기 혼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홈족들은 이렇게 인테리어 잘 꾸민 다음에 사람들을 거기에 초청해가지고 파티도 해요. 오간 어떤 그 아지트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기도 네, 하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방 자체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형태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어떤 적극적인 개념을 홈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야? 최근에 한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브라이언 완싱크라고 주로 이제 다이어트와 음식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을 너무 편안하게 해주고 너무 편안한 조명을 쓰면 다이어트에 실패한답니다. 아하. 너무 편해서 계속 먹게 뭔가 되나요? 기장감을 아니면 너무 줘야 쉬게 되고? 쉬게 되거나 늘어진다. 늘어져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도 더 적어지고. 그런데 그 집에서 쉬는 그 늘어남, 피로를 푸는 그 휴식, 이런 것들 때문에 홈족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즐기고 싶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피곤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혼족을 택하고 그런 혼족들이 불편하고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집에서 좀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홈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러 밖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집으로. 예, 그러면 이제 뭔가 공개를 하려면 뭔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굉장히 잘 꾸며야 되죠. 트렌디하게. 네. 그러니까 예전에 방콕 개념하고는 약간 다르다라는 거죠. 방콕 개념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있죠, 물론. 근데 저희가 그 흥미로운 통계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예전에 한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 초반에 저희가 측정한 게 있는데 거기 네. 보면은 같은 평수라면 큰 방 선호한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큰 방 좋아했거든요. 그렇죠. 방에서 뭐 가족들 회의도 하고 밥도 먹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큰 방 선호한다가 78.8%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 거의 6,000명 조사했는데 어허. 10명 중 8명이 큰 방 선호한다 했는데 딱 15년 텀을 두고 2016년도 조사했을 때 반토막 나거든요, 이게. 그래요. 큰 방 선호가 훅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흥미롭게 작년에 2018년도에 이게 50%대로 다시 올라가요. 네. 그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공간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통제하고 싶은 거죠. 거기 네. 이제 박나래 씨처럼 이렇게 그 공간을 혼족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활동 영역을 방으로 삼는 거예요. 네. 여기 연관돼 있는 트렌드가 또 뭐가 있냐면 홈 트레이닝 같은 겁니다. 그렇죠. 이게 홈트. 제가 예전에 방송 나와서 이제 한 것도 보면은 그 헬스장 회사 근처에 끊는데 이게 1년 단위로 가계부를 보니까 확 떨어진 거예요, 가격이. 네. 장사가 안 돼요. 그 홈 트레이닝 찾아보시면 그 홈 트레이닝 스타도 있어요, 트레이너. 홈 트레이닝도 하고 HMR 시장도 관계가 있고 집에서 뭘 해 먹으니까. 이게 이제 집 홈족하고 다 관련된 현상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도 그냥 집에서 전화기 한 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전화기 카메라로. 또 흥미로운 소비 현상 중에 하나가 그 빔 프로젝터 같은 건데 그걸로 영화관을 예를 들어서 빔 프로젝터 이 직장인들한테는 예를 들어 한 10년 정도 이상 된 그 직장인들은 빔 프로젝터가 어마어마한 고가예요. 맞아요. 보통
7, 800만 원 했어요. 그거 한번 제가 직장 생활 초기에 한번 깨먹어가지고 아이고야. 월급 몇 달치 토해내야 되나 이랬는데 지금 요거 찾아보시면 싼 거는 5만 원대도 있어요. 맞아요. 아, 그래요? 몇만 원대 있어요. 몇만 원대. 그 뭐 삼성이나 LG 같이 굉장히 큰 대기업 제품들도 굉장히 20만 원대가 나오거든요. 네. 이제 실제로요, 제 남동생이 이제 저보다 3살 어리니까 30대 중반인데 아직 총각이에요. 자기 조그만한 방에다가 그거 갖다 놓고 영화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거기 가서 보면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영화관처럼. 그러니까 방을 이제 극장으로 만드는 건데 그 네. 옛날 뭐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넓은 거실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작은 방이라 하더라도 영화관 같은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그러게요. 장비들이 요새 빔 저가에 공급되는 거죠. 네. 요새 빔 프로젝트 트렌드는 이제 천장으로 쏠 수 있냐 없냐 이거. 그렇죠. 그렇군요. 누워서 편하게. 우리가 이 인싸에서 자발적 아싸에서 거기에서 혼족에서 홈족 그리고 홈족 때문에 생긴 산업들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매주 금요일 함께하고 있는 토론 아니고 수다 오늘 문화와 트렌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문자로 좀 함께 수다를 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수다에 동참해 주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자, 지금 흐르는 곡 제목이 뭐지요, 평론가님? 네, 이번에 발표한 앨범의 타이틀곡이죠. 작은 네. 것들을 위한 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솔직히 이사님 이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유료 구매했습니다. 뭐라고요? 앨범 유료 그- 구매했어요. 와, 유료 대단하시네요. 구매했다고요? 일 때문에 했습니까? 팬심으로 했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팬이 되기 위해서 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방송 준비하면서 저도 이 노래 처음 들어봤어요.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자, 오늘 BTS 얘기 좀 나눠볼 텐데 이번에도 엄청난 신기록을 세웠습니까? 평론가님? 일단 사실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네. 원래는 이제 내 주에 이 빌보드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미리 발표해 버렸어요. 그 이유는 너무 앨범이 판매가 많이 돼서 2위의 격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져서 차라리 그냥 발표를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빌보드뿐만이 아니고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도 1위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앨범이 너무 선주문이 300만 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2위와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그냥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리콘 디지털 앨범 차트도 1위 했고 그래서 미국, 영국, 일본에 이르기까지 네. 3대 차트를 다 휩쓸어 버렸고 특히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같은 경우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잘 안 받아들여지고 지난번에도 영국에서는 10위권에 간신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갔었는데 이번에 한 번에 1위를 해버려서 대단하네요. 그만큼 이제 스노우볼 효과처럼 눈덩이 효과처럼 네. 이제 아미들 혹은 팬들이 증가한 걸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BTS의 이 열풍이 그냥 가요 프로그램이나 연애 프로그램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런 전 세계적인 열풍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경제적 효과 이런 것들도 엄청 분석하더라고요. 세대들이 이 BTS를 대하고 분석하는 방식이 다르다면서요, 이사님. 세대들이 그 대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 BTS를 소비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방금 경제적 효과를 얘기해 주셨지만 그 경제 단체나 기관에서 이제 분석한 거가 좀 있는데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BTS 인지도가 1% 정도 증가하면 3개월 후에 국내 외국인 관광객 수가 0.45% 정도 증가하고 연평균 국내 외국인 관광객만 79만 6천만 명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 사람들이 소비 지출이 약 9,200억 정도가 되고 네. 요거에 관련돼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효과가 한 1조 6천억 된다. 그다음에 어떤 다른 경제지 봤더니 5조까지도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대단한데요. 이건 완전 부풀리기인데 어쨌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이런 식의 보도는 이게 정보가로 봤을 때 아미들은 실제로 관심이 없는 정보예요. 팬들은. 네.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팬덤화되어 있는 아미들은 이 글로벌하게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된다?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 5월 달에 앨범 차트 1위를 하고 9월 달에 1위를 하고 12개월이 안 돼서 또 1위를 했거든요. 이거는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이 기록에도 별로 이렇게
이걸 좋아하거나 뭐 이렇게 스스로 자기 충격적으로 될 수는 있는데 그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각자 노력은 했겠지만 네. 이 정보 자체를 소비하거나 거기 때문에 다시 또 BTS 다시 본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뭐 자식인가요? 그냥 내 자식이 있는 그대로가 예쁜 것처럼 그런 것처럼 팬들 입장에서는 BTS가 무슨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든 순위에 오르든 그냥 그 오빠들이 좋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한 40대 50대 층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저께인가 타임지에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뭐 이런 게 네. 들어갔다던가 네. 뭐 헐리우드 배우 중에 엠마 스톤 이런 사람들이 뭐 텐트 치고 기다린다거나 이런 식의 외국에서 어떻게 인정했다 또는 어디서 어떻게 인정받았다 외부에서 네. 이런 정보에 굉장히 민감한 그 대중문화예술의 소비 성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반면에 10대를 중심으로 한 아미들이나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나 요번에 나와 있는 그 음악적 메시지는 뭘까? 여기 집중해요. 그러니까 그 음악 자체를 소비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평론가님 네. 경제적으로 이렇게 효과 보고 분석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네. 일단은 뭐 천박한 아미들이 겁니까? 관심이 있는, 그렇게 하는 가장 거? 관심 있는 거는, 네. 뭐, 유럽에서 공연을 한다, 미국에서 공연할 때, 티켓 매진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요. 티켓을 살 수 있느냐, 안 사느냐. 네, 내가 살 수 있느냐. 그래서 경제 유발 효과라고 했을 때 나머지는 다 이제 추정이고요. 실제로 팩트에 근거한 거는 예를 들면 유럽의 5개 스타디움에서 매출액이 한 500억 원 정도 된다. 네. 왜냐하면 유럽의 평균 뭐 티켓 가격이 한 12만 원 정도 됐으니까 네. 총 15회 공연 정도 하면 매출액이 1,200억 원 될 거다. 굿즈가 한 25% 차지하니까 더 합해서 한 1,500억 원. 뭐 이 정도 될 것이다. 그래 더 추정을 해보면 이 남미까지 처음에 한 2,000억 원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나머지는 추정치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음원 수입이 2017년 한 460억 원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거는 정말 아미들이 만든, 그러니까 팬들이 만든 기본적인 팩트입니다. 그렇죠. 예, 이걸 일단 봐야 되는 거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조 4천억 원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산출됐는지 이제 공식이 잘 안 나오는데. 뭐 인지도가 1% 증가하면 관광객 수 0.45% 늘어날 거다. 뭐 이런 것들. 네, 그건 좀 사실 데스크가 한 4, 해야죠. 50대들이 많아서 네. 뭐 지난번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정보 이런 식의 이제 연예 뉴스를 생산하는 쪽의 데스크 쪽이 올드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그 자체를 소비하기보다는 외적인 경제적 효과 또는 외부의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 되게 익숙해요. 이런 레토릭을 미디어에 전달하는 게. 단적인 예로 지금 사실은 우리 40, 50대 같은 경우에는 대중문화 예술을 외적 권위에 의해서 소비하는 방식은 그렇죠. 예전부터 익숙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라는 굉장히 어려운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네. 희생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80년대 86년인가 5년인가 그때 이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95년도에 국내 개봉했거든요. 그걸 제가 보러 갔었어요, 옛날에. 근데 극장이 한 100명, 100석 정도 했는데 딱 보는 사람이 3명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자도 깨도 안 끝나, 영화가. 이게 너무 폄하하나? 제가 어쨌든 지적인 수준을 다 드러내는데 그 영화가. 그 감독은 안 드릴 거니까.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셨는데 더안 86년 드릴 돌아가셨는데 거니까, 네. 그 영화가 평론가들한테 엄청난 이 칭찬을 받으면서 놀랍게도 3만 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네. 이 관객 숫자가 세계에서 공식적인 레코드로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그게 90년대 중반인데 요 세대가 40, 50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외적 권위에 따라서 대중문화 예술을 소비하는, 그러니까 권위에 의해 소비하는 방식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났던 게 그 한강 작가가 그 채식주의자라는 책 있잖아요. 네. 이게 원래 2007년 된가 상 받았던 책인데 1년 동안에 500권 팔렸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맨부컨상 받은 다음에 분당 600권이 팔려요. 맞아요. 한 시간에.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뭐 7,000권 넘게 팔려가지고 한 달에 20만 권 찍었죠. 어쨌든 이렇게 외적 권위에 따라서 소비하는 방식이 익숙해요. 40, 50대들은.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지금 방탄소년단의 그 외부의 효과 또는 외적 권위가 이런 사람들이 한다. 네. 근데 사실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기에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울리냐 여기를 봐야 되는데 그런 기사는 찾아보면 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문화소비 이제 외적 기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과시장식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문화적 예를 들면 뭐 어떤 상을 받았는 작품을 내가 읽었다 아니면 내가 얼마만큼 책을 많이 읽었다 영화를 많이 봤다 이런 식으로 과시하듯이 문화소비를 하는 성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도 2013년에 데뷔를 했어요. 근데 이 주목을 받은 게 2016년에 윙스가 이게
순위권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판매량이 많아지니까 그때부터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때 네. 이제 피땀 눈물이 주목을 받았고 그 뒤에 이제 빌보드에 올라가게 되면서 야 빌보드에 인정했네. 그러니까 주목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기성세들이 다 사용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공부해야 된다. 공부는 다시 열심히 하셔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도 받고 이 정도의 권위가 있는 애들이면 내가 공부해야 된다. 네. 그래야 나도 좀 있어 보이니까. 심지어는 따라가고. 분석도 공부하듯이 하세요. 그래서 저 오늘 공부했는데 여기 지금 엄청 많은 공부하듯이 해가지고 댓글들. 외국에 이론 끌어오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작은 것들을 위한 시도 이게 팬이 아니면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음악적 시도 그래요? 같은 경우는 이미 화양연화나 윙스에서 많이 시도를 했고 지난번에 러브 유셀프에서도 많이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번 뭐 노래가 굉장히 파격적이고 실험적이지 않고 오히려 편안해요. 아하. 아, 맞아요. 오히려 네. 대중적이에요. 오히려 앞으로 더 대중적이 될 힘을 거예요. 엄청 뺐어요. 네. 근데 가사를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 이카루스의 날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카루스의 날개가 뭐냐? 그래서 신화에서 이카루스는 이 아버지가 날개를 달아줘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가사말에 뭐가 나오냐면 너 때문에 이카루스의 날개를 달았는데 나는 하늘로 날아가지 않고 너를 향해 가겠어 이렇게 하죠. 근데 그 너를 향해 가겠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무 일이 되는 거죠. 아, 로맨틱하다. 그거 아니에요? 이승철의 희야 하면 다. 희야를 다 쓰러진 거 너무 올드했나요, 비유가? 네. 근데 그 BTS가 네. 초기부터 사실 지금까지 앨범에서 공통적으로 던지는 이미지 때문에 네. 세계의 10대나 20대들이 열광하는 건데 그 메시지는 핵심적으로 당신 외적 권위에서 저항하라가 아니고 외적 권위 중요하지 않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 자신을 되돌아봐라. 이 페르소나도 사실 네가 추구하고 가는 가치가 네. 네 건지 아닌지를 한번 직시해봐라. 직면해봐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한번 울림이 있죠. 생각해볼 만한 메시지예요. 그렇네요. 다른 물론 그런 메시지가 있겠지만 다른 그 보이그룹이라든지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가 대체로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오를 수 있는 이제 연애 문제라든지 사랑에 대한 감정에 대한 네. 이슈가 한 70-80%라 그런다면 이분들이 던지는 메시지 자체는 약간 그 지금의 10대들이나 20대 초반 분들의 시대 정신이 담겨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 말은 지금 40, 50대들도 잘 보면 눈물이 핑 돌 만한 있어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화 평론가들이 연구자들이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페르소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분석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게 융의 개념을 가져온 이유는 예전에 융 전에는 페르소나는 부정적인 의미였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가면을 쓴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고대 연극할 때 가면을 쓰고 하기 때문에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왔는데 사실 융이 페르소나를 얘기할 때는 부정적 의미가 아니에요. 되게 가면을 쓴다고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청년기 때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네. 사회 진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내가 어떤 입지를 취해야 되지? 맞아요. 그런데 이 페르소나는 원래 각자 역할에 맞게 표정이라든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20대 초반에 한참 사회로 진출해야 되는 청년들이 어떤 페르소나를 가져야 되는 거죠? 뭐 연인 관계에서 얘기하면 나는 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역할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게 일정 정도 나왔던 것이 페이크 러브예요. 그렇죠. 네. 아, 왜냐면- 다 통일돼 뭔가 이렇게 부술처럼 컨셉이 깨지네요. 계속 내티브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페이크 러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가 원한다면 난 페이크 러브도 할 수도 있어. 그건 이제 페르소나를 갖는 거죠. 하지만 끊임없이 이제 반복되는 가사는 당신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 그렇군요. 외부에 이제 주어진 그렇죠. 조건 같은 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 이런 네. 가사를 던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열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BTS가 이번에 앨범 발표하는 공식 석상에서 우리가 세상 꼭대기에 서서 다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 이 말이 지금 두 분의 해설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빌보드에 오르는 뭐하도 그건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 건 거죠. 이게 굉장히 기존 기획사하고 아이돌의 변화를 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전에 그 승리 사태 있었잖아요. 승리 사태가 주는 것에 대한 반면 교사일 수 있는 거거든요. 팬과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시총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자산금 얼마나 거의 뭐 3대 기획사가 경쟁하듯이 달려갔거든요. 그럼 팬들이 그걸 만들어줬는데 팬을 외면하고 엉뚱한 짓을 한 거거든요. 그것을 거꾸로 지금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1개월 가고 있는 거고 그렇군요. 이런 노래를 만든 전례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아, 정말로 BTS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공부하지 않고 좀 느낄 수 있도록 자세를 좀 바꿔볼게요. 자,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몇 명이죠, 평론가님? 7명입니다. 자, 우리 이사님 이름 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래요? 네, 적어왔어요. 대보세요.
RM 슈가 진 제이홉 지민 뒤 정국. 아니 적어오셨다면서요. 그냥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은 그렇게 자세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평론가님은 안 적어와도 읊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 그렇죠? 아이, 다행이다. 나만 모르는 줄 알았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어느 방송에 갔는데 그 좀 유명하신 평론가분께서 다 외워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절대 그 몰라도 짓 하지 되는데. 말라는 거예요. 네네. 노래도 다 들을 필요 없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3명은 알고 있었어요. 3명은. 네. 예를 들면 가장 아름다운 멤버는 누구냐? 그 사람마다 다 여기 다른 거 논란이 아니에요? 있는데. 그렇죠. 그건 왜냐하면 다 다른데. 차트에 너무 많이 1위가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뷰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디 곳에서 미남 1위를 다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군요. 자, 진짜 개별적인 개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해야지 그거를 인위적으로 뭐 몇 명이다 이런 건 좀 맞습니다. 다른 게 자, 아닐까 싶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제가 몇 명만 소개할게요. 6333님 7명 수고하세요. 9292님 멤버 7명 유럽에 나가서 BTS 위상이 곧 대한민국의 국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은 50대시네. BTS의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국력이라고. 국력. 아니 근데 진짜로 나가서 젊은이들한테 Do you know BTS? 그러면 다 통한다잖아요. 공감대는 있을 테니까. 그럼요. 지금 왜 50대의 애국심을 지금 폄하하시는 청취자 겁니까? 중에 누군지 두윤놈 뭐 불고기가 BTS로 왔겠습니까? 자, 6820님 7명 운전 중입니다. 운전 중에도 이렇게 보내주셨고, 6939님, 우리나라의 보석 같은 젊은이 7명입니다. 이분도 50대시네요. 자, 이렇게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징계 관련한 내용인데요. 5.18 망언했던 김진태 국회의원은 경고, 김순례 국회의원 당원권 정지 3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유족들을 향한 막말 정진석 국회의원은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됐고요. 차명진 당협위원장도 징계 절차 개시가 지금 결정된 상황입니다. 재밌게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자, BTS 관련된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봤고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저희 오늘 이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는데 성당 화재. 프랑스의 노트르담 성당 화재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대문을 잃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슬퍼했던 모습과 파리 사람들이 그 성당을 보면서 슬퍼했던 모습이 좀 달랐습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문화재를 바라보고 사라지는 거에 대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게 사실은 그 성당이 그냥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는 어떤 유물의 개념이 아니라 네. 매주 미사를 보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생활 안에서 일상에 굉장히 많이 머물면 사람들이 그 사물을 의인화합니다. 감정을 이입하고 의인화하기 때문에 네. 그게 타면 게다가 성당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또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유물만의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지금도 신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는 지금 살아있는 공간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역사성은 개인의 일상이 다 녹아져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차를 오래 탄 사람들은 10년 정도 탄 사람들은 그 차 폐차하는 뒷모습을 보고 엄청 운다 그러잖아요. 그 느낌일 거야 아마. 자기가 일상적으로 가서 미사를 보는 공간인데 그 공간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네. 이전에 역사책에도 나온 건데 불에 타고 있는 걸 보면서 아마 굉장히 남대문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남대문 같은 경우에는 문학 작품에 등장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노트르담 대성당 같은 경우 8편의 영화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종교적 말씀도 하셨고 문화적, 예술적 그런 정신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의 남대문과 비슷한 것은 오래된 유적이고 또 상징을 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이없게 불탔다는 점이 어이없게. 그런 상실감과 그런 측면에서 좀 동질감은 있겠죠. 네. 남대문은 방화였잖아요. 그나마 이거는 지금 아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남대문 같은 경우 그렇게 쉽게 불탈 줄 몰랐고 또 거기에 누구라도 들어가가지고 방화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놀랐던 그런 네, 측면들이 있고 맞습니다. 이번에도 보수공사하다가 발화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네, 네. 어이없다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공통점이 있죠. 프랑스에 사는 목수정 작가의 제가 SNS에서 본 글인데 이분은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노트르담 성당보다 더
더 오래되고 더 미학적이고 더 훌륭한 건물도 많은데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관련된 영화가 8편이나 노트르담 드 나왔고 파리라고 하는 빅토르 위고의 작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으로는 노트르담의 곱추였죠. 그 빅토르 위고의 작품. 그러니까 이 안에 이야기가 서사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대중들이 더 이 성당을 사랑하고 마음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844년도인가 찾아보니까 이제 그때 복원을 한 건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빅토르 위고가 썼던 노트르담의 곱추라는 작품에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이후에 사람들의 대중적으로 이제 이 의미를 재인식하게 되면서 시작된 건데 그 당시의 현대적 관점에서 그 건물이 의미가 있어진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 때 그걸 때려 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의 노트르담의 성당은 전제 군주들의 어떤 상징이자 뭐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인 교황의 권위에 대한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대중들한테 의미가 없었던 거고 1800년대 복원을 결정했을 때는 노트르담 성당이 아주 일상 속에 큰 의미로 다가왔던 건데 이거를 약간 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이후에 지금 이제 2019년도에 프랑스에서 그걸 복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복원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렇죠. 기계적으로 그럼 1800년대에 후반 때 했던 거 방식대로 할 거냐. 의사과정 자체가 아마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건데요. 예를 들면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는 권력 속의 종교가 일종의 부역자 비슷하게 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중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종교는 민중의 편에 가지고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반감이 있어서 프랑스 대혁명 그 상황에서 네. 그 이제 방치되거나 훼손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빅토르 위고가 이 노트르담 드 파리라고 하는 작품을 썼을 때 그 작품 내용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에스메랄다가 집시인데 이 마녀로 몰려가지고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당시의 집시나 뭐 이런 예를 들면 과부라든지 여성들이 되게 마녀로 몰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마녀로 그렇게 희생이 당하는데 꼽추에 해당되는 등이 그분 일종의 장애인이죠. 그 주인공이 콰지모도가 피난처로 사용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권력층으로부터 부당하게 핍박받고 억압받는 주인공 혹은 서민과 민중들이 피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탈바꿈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노트르담드 대성당을 새롭게 보게 되고 그렇군요. 그러면서 제 공간으로 거듭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복원을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 논란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전문가들이 이견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전과 똑같이 할 거냐. 네. 앞으로 아니면 새롭게 공모를 하게 해석할 되면 거냐. 어떤 형식으로 할 거냐. 그럼 시대 정신을 과연 어떻게 담아내야 와, 되느냐. 이거 새로운 담론이고 해야 할 이야기 진짜 많아서요. 이것도 다음 달로 제가 미룰게요. 아니 사실은 두 분이 인싸 뭐 이런 BTS 이런 트렌드만 잘 아시는 줄 알았더니 문화 역사적 고찰과 지식이 굉장하시네요. 이사님 대단하시다. 박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거 다음 달에 아니 저 진짜 이거 이야기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다음 달 되면 노트르담 어떻게 될지 다 나왔을까요? 계획이? 요약을 해서. 네. 그러면 우리가 다음 달에 다시 이 이야기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아니고 수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윤덕환 마크로멜 엠브레인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